이건 사기입니다. 노르웨이 복지정책 교수가 경주역 화장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연속 세계 1위 복지국가에서 온 그녀는 확신했죠. 작은 아시아 도시가 우리를 넘어설 순 없어. 하지만 72시간 뒤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슬로 5성급 호텔보다 깨끗한 지방 도시의 공중화장실. 밤 10시 폭우 재난 상황을 10분 만에 통제해버린 한국의 위기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동료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우리가 1위라는 건 착각이었어요. 노르웨이는 세금으로 복지를 샀지만 한국은 보이지 않는 배려를 만들었습니다. 대체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 확신이 무너진 걸까요? 지금부터 한 교수의 3일간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레나 베르그입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공공정책을 가르치고 있어요. 올해로 교수 20년 차가 됐습니다. 제 전공은 복지 시스템이에요. 특히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연구하죠. 한국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당시엔 올림픽 자원봉사 시스템을 연구하러 일주일 머물렀죠. 솔직히 그때 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효율적이긴 했지만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노르웨이는 20년 연속 세계 삶의 질 1위 국가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높은 최저임금, 완벽한 사회 안전망. 이 모든 걸 우리는 높은 세금으로 만들어냈어요. 국민소득 대비 세금 비율이 40%가 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만큼 돌려받으니까요. 저는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20년간 수십 개국을 다니며 강연했죠.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노르웨이 모델에 감탄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10월 초였어요. 대학 이메일로 초청장이 왔습니다. 경주 에이펙 CEO 서밋 공공서비스 세션 연사 요청이었죠. 주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에이펙이 뭐 대단한가 싶었거든요. 그냥 또 하나의 국제 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학에서 적극 권했어요. 한국이 요즘 복지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배울 점도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한국이 노르웨이한테 배울 건 있어도 우리가 한국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수락했습니다. 솔직히 여행 겸 다녀오자는 생각이었어요. 경주라는 도시가 역사 유적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강연 한 번 하고 관광이나 하다 오면 되겠다 싶었죠. 출발 전날 밤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 라르스와 커피를 마셨어요. 그는 아시아 정치경제 전공이에요. 제가 한국 간다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헬레나, 한국은 효율성 국가야. 빠르고 정확하지. 하지만 따뜻함은 없어. 우리랑 다르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2018년에 갔을 때도 그랬어. 시스템은 좋은데 뭔가 기계적이더라고. 라르스가 말했죠. 거기는 성장에만 집중했으니까. 복지는 최근에야 시작한 거야. 우리처럼 수십 년 쌓인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노르웨이는 1960년대부터 복지 국가를 만들어 왔어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한 시스템이죠. 한국이 그걸 따라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으로 향했어요. 10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죠. 노르웨이는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인천 경유 경주행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열어 한국 자료를 훑어봤어요. 경주는 인구 25만 명의 소도시더라고요. 신라 시대 수도였다는 설명이 있었죠.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유적 사진들이 나왔어요. 아름답긴 한데 현대 도시는 아니라는 느낌이었죠. 공공서비스 관련 자료도 찾아봤어요.
한국 정부가 최근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늘렸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울 중심이었어요. 지방 도시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그냥 루틴일 뿐이야. 강연 한번 하고 노르웨이 모델 자랑하고 돌아오면 돼. 한국이 특별할 건 없어. 11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각은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창밖으로 서해 바다가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한국 해안선이 나타났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라고요. 한국은 배우러 온 나라일 뿐이라고요. 제 20년 경력과 노르웨이의 60년 복지 역사가 증명할 거라고 믿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확신이 단 72시간 만에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공항 화장실에서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갔어요. 긴 복도를 따라가는데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안내 표지판에 노르웨이어까지 있더라고요. 인구 500만 명 작은 나라 언어까지 신경 쓴다니 놀랐죠.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어요. 줄이 꽤 길어 보였는데 5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심사관이 유창한 영어로 물었어요. 에이펙 강연차 경주로 갑니다. 제가 대답했죠. 좋은 시간 되세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수화물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착륙 후 1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화장실이 급했어요. 11시간 비행 후라 당연했죠. 들어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은은한 꽃향기만 났어요. 바닥은 완전히 건조했고 거울은 물때 하나 없이 반짝였죠. 세면대 수전은 자동 센서였어요. 칸 안으로 들어가니 비데가 기본 장착이더라고요. 노르웨이는 고급 호텔에나 있는 건데 말이에요. 벽면에 청소 체크표를 봤습니다. 30분마다 점검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30분마다요? 오슬로 공항은 2시간 간격인데요. 밖으로 나와 안내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깨끗한 공항을 위해 30분마다 점검합니다. 진짜였어요. 복도를 걷다가 무료 샤워실 표지판을 봤어요. 24시간 무료 운영이라고요. 오슬로는 15분에 10유로 받는데 말이죠. 낮잠존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의자들이 놓인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곳곳에 무료 정수기, 휴대폰 충전 부스가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였어요.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이 정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리무진 버스표를 끊고 승강장으로 갔어요. 줄을 선 사람들이 모두 질서정연했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정확히 4시에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초 오차도 없었죠. 버스 좌석이 예상보다 넓었어요. 다리를 편하게 뻗을 수 있을 정도였죠. 기사님이 한국어와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차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정확히 지키고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노르웨이도 교통문화가 좋지만 여기는 더 완벽해 보였죠. 1시간 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놀랐어요. 휴게소가 아니라 쇼핑몰 같았거든요. 대리석 바닥에 밝은 조명, 깔끔한 인테리어까지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공항 화장실과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30분 점검 체크표도 똑같이 붙어 있었죠.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편의점에서 물을 샀어요.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노르웨이 휴게소는 공항보다 비싼데 여기는 오히려 싸더라고요. 버스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평소 모습일까? 혹시 에이펙 때문에 특별히 관리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일시적인 거야. 경주 가면 달라질 거야. 작은 도시는 이럴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20년 동안 확신했던 게 틀린 건 아닐까?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돈된 도로, 질서 있는 차량들, 깨끗한 거리. 2018년 평창에서 봤던 것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올림픽 특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게 일상인 것 같았어요. 버스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고 경주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죠.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요. 오후 8시 30분 버스가 경주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조용한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도 없고 화려한 네온 사인도 없었죠. 역시 작은 지방 도시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달랐어요. 수백 대 차량이 움직이는데 정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호등마다 질서 있게 멈췄다가 출발했죠.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노르웨이 오슬로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죠. 안내 표지판도 5개 국어로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50대로 보이는 기사님이었죠. 호텔 힐튼으로 가주세요.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놀랐습니다. 지방 도시 택시 기사가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고요? 택시 안도 깨끗했습니다. 냄새도 없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기사님은 제가 안전벨트를 맸는지 확인한 후 출발했죠. 그 세심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내를 달리며 대화를 나눴어요. 경주는 처음이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에이펙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교통이 정말 좋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기사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들 익숙해졌죠. 에이펙 준비하면서 더 신경 쓰고 있고요. 역시 에이펙 때문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일시적 관리였던 거죠. 하지만 기사님 말에 20년이라는 단어가 걸렸습니다. 20년 전부터라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보였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차량들이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주변을 직접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 위 관광 안내 책자를 봤습니다. 대릉원이 걸어서 10분 거리더라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0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호텔 앞 사거리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모든 차량이 정확히 정지선에 멈췄어요. 노란불일 때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도 없었죠. 보행자 신호가 켜졌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들이 조금도 침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르웨이에서도 가끔 차들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대릉원 방향으로 걸었어요. 거리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가로등도 밝았고 보도블록도 평평했어요. 걷기 편한 길이었죠.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물을 사려고 했어요. 계산대 옆에 작은 기계가 놓여 있더라고요. AI 번역기였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에이펙 준비로 설치됐어요. 37개 언어 지원됩니다.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여기만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경주 시내 150곳 넘게 설치되어 있어요. 150곳이요? 인구 25만 도시에 150개 번역기를 설치했다고요? 노르웨이 오슬로도 관광지 몇 곳에만 있는데 말이죠.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을 나와 계속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7번 버스 2분 후 도착 이런 식으로요. 정류장 안에는 의자도 있었고 냉난방 시설까지 있었어요. 노르웨이 버스 정류장은 대부분 그냥 기둥 하나인데 말이죠. 대릉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밤이라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주변은 볼 수 있었어요. 공원이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잔디도 깔끔하고 산책로도 깨끗했죠.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어요. 공중화장실이었습니다.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지방 도시 공중화장실 수준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멈춰 섰어요. 인천공항과 똑같았어요. 무취, 건조한 바닥, 자동 센서 수전, 비대 기본 장착. 벽면에는 30분 점검 체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관리 담당자로 보이는 분이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영어로 물었어요. 저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담당이에요. 50대 정도 분이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30분마다 점검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에이펙 기간이라 더 자주 확인해요. 평소엔 1시간 간격인데요. 평소에도 1시간이라고요? 혹시 이게 에이펙 때문에 특별히 준비한 건가요? 관리자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원래 경주가 이래요. 관광도시니까 화장실 관리는 기본이죠. 원래요? 이게 평소 수준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 정류장을 지나쳤어요. 여러 대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모두 깔끔했습니다. 기사들도 질서 있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공항의 효율성, 고속도로 질서, 휴게소 청결함, 그리고 경주 시내의 완벽함. 너무 완벽해요. 이건 분명 에이펙 특별관리야. 평소엔 다를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났어요. 원래 경주가 이래요. 20년 전부터요. 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밤 풍경이 고요했어요. 차량들은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내일 답을 알겠죠. 에이펙 행사장에 가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에이펙 행사장인 경주 화백국제컨벤션센터까지는 택시로 15분 거리였어요. 출근 시간대였는데도 도로는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등록 데스크에서 명찰과 자료집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했고 노르웨이에서 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전 준비가 철저했던 거죠. 메인홀로 들어갔습니다. 좌석 배치가 완벽했어요. 각국 언어별로 동시통역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었고 의자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죠. 노르웨이 국제회의장보다 시설이 나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식이 시작됐어요. 21개국 대표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진행은 매끄러웠고 통역도 정확했어요. 한국 대통령의 환영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디지털 인프라였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1990년대 한국 사진들이 나타났죠. 좁은 도로, 낙후된 건물들, 혼잡한 거리.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발표 내용은 정보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이었죠. 당시 전 세계가 비웃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가난한 나라가 무슨 정보고속도로냐고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중에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했다고요. 그 결과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고 인터넷 속도를 달성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30년 장기 프로젝트, 위기 중에도 지속, 국가 차원 투자. 노르웨이도 비슷한 방식으로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었죠. 60년에 걸쳐서요.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정보고속도로가 단순히 인터넷망이 아니었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교통, 의료, 교육, 행정 모든 걸 디지털로 연결한 국가 신경망이었다는 거죠. 화면에 실시간 교통 관제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주. 전국도로 상황이 한눈에 보였어요. AI가 신호등을 제어하고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가 제시됐어요. 교통사고율 10년 대비 70% 감소, 출퇴근 시간 30% 단축, 대기오염 40% 개선. 숫자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교통 전문가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오전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어요. 로비로 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싱가포르 도시계획 전문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싱가포르도 스마트시티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규모가 다르다는 거였죠. 도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발표 자료야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세션은 공공서비스였어요. 제 관심 분야였죠. 한국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시민중심 공공인프라였어요. 화면에 공항, 역,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본 것들이었어요. 30분 점검 시스템, 실시간 정보 제공, 무료편의 시설들이 설명됐습니다. 이게 전국 표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경주든 제주든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고요. 지역 격차가 거의 없다는 통계도 제시됐습니다. 예산 구조 설명이 나왔습니다. 중앙정부 60%, 지방정부 40%로 분담한다고 했어요. 비용이 아니라 국가 품격의 문제라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노르웨이도 비슷한 철학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세금 비율이 40%가 넘어요. 한국은 그보다 훨씬 낮은데 어떻게 이런 수준을 유지하는 걸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지속 가능성, 예산 부담, 인력 확보 등등. 한국 측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핵심은 시스템화라고 했어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라고요. AI와 IoT 기술로 관리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21개국 수천 명이 동시에 식사하는데도 대기 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았어요. 동선 설계가 완벽했던 거죠. 식당 곳곳에 AI 번역기가 있었습니다. 메뉴판도 자동으로 번역됐어요. 알레르기 정보까지 다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까지는 에이펙 특별관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전 발표를 들으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30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어요. 오후 2시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섰어요.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켰죠. 지속 가능한 북유럽 복지 모델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노르웨이의 60년 복지 역사, 높은 세금과 높은 복지, 무상 의료와 교육, 완벽한 사회 안전망. 제가 20년간 자랑스럽게 말해온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한국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공항 화장실, 고속도로 질서, 경주 시내 시스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참가자가 물었어요. 노르웨이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다고, 높은 세금에 대한 국민 합의가 필요하다고, 6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말하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30년 만에 해냈잖아요. 세금도 우리보다 낮은데 서비스 수준은 비슷하거나 더 나았어요. 대체 어떻게 한 거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공허했어요. 20년간 해온 강연 중 가장 떨떠름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저녁 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오늘 받은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통계, 그래프, 사진들.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일 출근 시간에 경주 시내를 돌아다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인상적인 발표들, 완벽한 행사 운영,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한 제 확신.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은 에이펙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죠. 평일 아침 경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직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친절했어요.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경주역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택시는 텅 빈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깨끗한 도로가 이어졌어요. 6시 30분 경주역 앞 로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선 직장인들, 역 안으로 들어가는 학생들. 평일 아침 풍경이었죠. 택시에서 내려 역 광장에 섰습니다. 차량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7시가 되자 본격적인 출근 러시아워가 시작됐습니다. 로터리로 수백 대 차량이 진입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혼란이 시작되겠구나. 경적 소리가 울리고 끼어들기가 벌어지고 정체가 생기겠구나.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모든 차량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신호등마다 정확히 멈췄다가 출발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방향 지시등을 켰고 충분한 간격을 뒀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를 완벽하게 배려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기도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는 차들이 보였어요. 급정거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죠. 버스 정류장을 관찰했습니다. 전광판에 실시간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7번 버스 1분 후, 15번 버스 3분 후.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1분 후 7번 버스가 도착했거든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했어요. 노인이 오시자 젊은 사람들이 먼저 길을 양보했습니다.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KTX 출발 시간표를 확인했어요. 서울행 7시 15분, 부산행 7시 23분, 포항행 7시 30분. 모두 정시 운행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새벽 6시 반에 봤던 것과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청소 체크표에는 오전 7시 점검 완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30분 전에 청소한 거였죠. 역 밖으로 나와 다시 로터리를 봤습니다. 7시 30분이 넘어 출근 차량이 더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체는 없었습니다. 신호 체계가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자표지판을 봤습니다. 전방 교통 원활, 현재 평균 속도 시속 50km라고 표시되고 있었어요. 권장 경로까지 안내하고 있었죠. 경주시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뛰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초조해하는 표정도 없었어요. 버스 전용 차선을 봤습니다. 일반 차량은 한 대도 침범하지 않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가끔 버스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이 있는데 말이죠. 학교 앞을 지나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모든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과속하는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횡단보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신발끈을 묶느라 멈춰 섰습니다. 노르웨이였다면 누군가 경적을 울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차량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끈을 묶고 다시 걸을 때까지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계속 관찰했어요. 8시가 넘어 출근 시간이 절정에 달했지만 교통은 여전히 원활했습니다. 궁금증이 커졌어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신호 체계가 있어도 운전자들이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카페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교통 질서를 잘 지켰느냐고요. 직원은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20년 전만 해도 엉망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적 소리가 시끄러웠고 사고도 많았다고요. 하지만 2000년대부터 단속이 강화되고 교육이 철저해지면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벌금이 무서워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습관이 됐다고요. 지금은 단속이 없어도 스스로 지킨다고 했어요.
그게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문화가 바뀐 거였습니다. 강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자발적 준수로 발전한 거죠. 카페를 나와 경주 시내를 더 걸어봤습니다. 대릉원, 첨성대, 불국사 방면 도로들을 돌아다녔어요. 관광버스들이 다니고 있었지만 교통은 여전히 원활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지나쳤어요. 에이펙 준비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임시 우회로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9시가 넘자 출근 러시아워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줄어들었지만 질서는 여전했어요.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하는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포항 방면으로 나가봤습니다. 경주 외곽도로를 보고 싶었거든요. 시내는 관리가 잘 돼도 외곽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외곽도로도 시내와 똑같았어요. 차선 표시가 선명했고 전자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차량들의 질서도 동일했어요. 고속도로 진입로를 봤습니다. 수십 대 차량이 합류하고 있었는데 완벽한 지퍼 합류였어요. 한 대씩 번갈아가며 진입했습니다. 새치기하는 차량이 전혀 없었죠. 버스에서 내려 다시 경주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출근 시간이 완전히 끝난 후였죠. 역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난 4시간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질서정연한 교통, 배려하는 운전자들, 완벽한 시스템. 이건 에이펙 때문이 아니었어요. 특별관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일상이었던 거죠. 20년에 걸쳐 만들어진 문화였어요. 노르웨이는 60년 걸려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년 만에 교통문화를 바꿨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비슷했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았어요. 노르웨이도 가끔 교통 문제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0년간 노르웨이가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4시간 동안 교통 혼란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확인해야 하지?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이 봤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전방 10km 지점에서 트럭이 고장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드디어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되는 건가? 택시 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선이 나타났어요. 전방 2차선 중 1차선 완전 차단이라고 표시됐죠. 예상 지체 시간 15분이라는 문구도 떴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드디어 혼란이 시작되겠구나. 차들이 끼어들고 경적을 울리고 정체가 심해지겠지.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야. 차량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서 차들이 멈춰 서는 게 보였어요. 2km 전방부터 서행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전자표지판이 나타났어요. 전방 1차선 차단, 지퍼 합류 협조 요청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대씩 번갈아 진입해달라는 안내도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차량이 자동으로 지퍼 합류를 시작한 거예요. 1차선 차량 1대, 2차선 차량 1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번갈아가며 합쳐졌습니다. 새치기하는 차량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전에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노르웨이에서도 이런 완벽한 지퍼 합류는 본 적이 없었어요. 앞쪽으로 고장난 트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견인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경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트럭 뒤쪽에는 경찰 오토바이 2대가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일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차량들이 알아서 질서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그냥 서서 지켜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고장 구간을 지나쳤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어요. 예상 지체 시간 15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8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퍼 합류가 완벽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았던 거죠.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자 차량들이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금 뭘 본 거지? 돌발 상황인데 혼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질서정연했습니다. 시스템과 사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거였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오전에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근 시간의 질서, 학교 앞 배려, 고장 상황의 완벽한 대응. 노트북을 열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의 교통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평균 지체 시간 25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2.1명.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치였어요. 한국 통계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출퇴근 평균 지체 시간 18분, 교통사고 사망자 인구 10만 명당 0.8명. 노르웨이보다 나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오늘 아침 4시간 동안 경주에서 목격한 것들이 거짓일 수 없었어요. 오후 2시쯤 호텔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차량들이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외국인 2명이 앉았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억양이었죠.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미넨에서도 이런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요. 한국처럼 AI와 시민의식을 결합하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한국은 20년 걸렸는데 독일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문화를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오후에는 에이펙 선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경주 스마트시티 투어였어요. 참가 신청을 해뒀던 터라 3시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버스에 탑승했어요. 각국 참가자 20명 정도가 함께였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모두 공공정책이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경주교통관제센터였습니다. 시청 건물 5층에 있었어요. 넓은 방에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주 전역의 도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주요 교차로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흐름이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센터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AI가 30초마다 교통량을 분석하고 신호 시간을 자동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고나 고장 같은 돌발 상황도 즉시 감지한다고요. 아침에 제가 겪었던 트럭 고장 상황도 설명에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 2분 만에 감지했고 3분 만에 견인차를 출동시켰다고 했어요. 주변 차량에게는 자동으로 우회 경로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AI가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센터장은 대답했어요. 예측 정확도 95% 이상이라고요. 3년간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경주역이었습니다. 역무실에서 운영 시스템을 설명받았어요. KTX 정시 도착률 99.8%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99.8%요? 노르웨이 기차도 정시율이 높지만 95% 정도예요.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비결을 물었어요. 담당자는 시스템 통합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차뿐 아니라 버스, 택시, 도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이 자동으로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지는 경주 환경센터였습니다.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시내 쉰개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공기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대부분 좋음 단계였습니다. 담당자는 교통관리가 잘 되니까 대기질도 좋아졌다고 설명했어요. 마지막은 경주 공공서비스센터였습니다. 화장실 관리 시스템을 설명받았어요. 시내 공중화장실 80곳이 중앙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각 화장실마다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용 빈도, 청결 상태, 소모품 잔량까지 실시간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30분 점검 주기도 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투어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방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아침에 교통 관찰, 돌발 상황 대응, 그리고 오후의 시스템 투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시스템과 문화가 하나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는 어땠죠? 우리도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조용했지만 차량들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한국이 어떤 면에서는 노르웨이보다 앞서 있다는 걸요. 20년간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에이펙 폐막식이 있어요. 그 후 노르웨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해야 하지?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0년간 해온 강연 내용을 다시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에이펙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이 경주선 업문에 서명했어요. 디지털 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 포용적 발전. 거창한 단어들이 나열됐지만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폐막 리셉션에서 각국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독일 교통 전문가는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교수는 내년에 다시 방문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저는 명함을 주고받으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20년간 노르웨이 모델을 전파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 경주를 떠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까지 4시간 반 여정이었어요. 창밖으로 경주 시내가 멀어졌습니다. 대릉원, 첨성대, 불국사. 5일간 머물렀던 도시가 작아졌어요. 버스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첫 문장부터 막혔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까요? 지우고 다시 썼어요. 노르웨이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써야 했어요. 제가 본 것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공항 화장실의 30분 점검, 고속도로의 완벽한 질서, 돌발 상황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도시 전체를 관제하는 통합 시스템.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갔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문화라고 썼어요.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20년 만에 이 둘을 결합시켰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일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였어요. 효율적인 입국 심사, 깨끗한 화장실, 무료 편의시설들. 이 모든 게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면세점을 지나쳤어요. 한국 화장품, 전자제품,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K-뷰티, K-팝, K-드라마. 한국은 이미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승무원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11시간 후면 오슬로에 도착할 거예요. 이륙 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솔직했습니다. 제 편견, 놀라움, 그리고 인정. 모두 담았어요. 마지막 단락을 추가했습니다. 노르웨이는 60년 걸려 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국은 30년 만에 공공 인프라를 완성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기술에 투자하되 사람을 잊지 않는 것, 시스템을 구축하되 문화를 함께 만드는 것.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학 이메일 서버로 전송했어요. 학장님과 동료 교수들이 읽을 거예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아래로 서해 바다가 보였어요. 5일 전 비웃으며 도착했던 나라가 지금은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11시간 후 오슬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에 30분이 걸렸어요. 한국은 3분이었는데요. 수암을 찾는데 20분이 더 걸렸습니다.
한국은 8분이었죠.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비데도 없었고 청소 체크표도 없었어요. 노르웨이 최고라고 자랑했던 시설이 이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오슬로 거리를 봤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달라 보였습니다.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들, 가끔 들리는 경적 소리.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대학 강의실로 출근했습니다. 학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보고서 잘 읽었다고 다음 학기 커리큘럼에 한국 사례를 추가하자고 했습니다. 동료 교수 라르스가 다가왔어요. 보고서를 읽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헬레나가 이렇게 솔직할 줄 몰랐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요. 오후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공공정책 세미나였어요. 학생들 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틀렸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20년간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한국에 다녀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PPT에 경주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 고속도로 질서, 교통관제센터, 공공서비스 시스템. 학생들이 집중해서 봤어요. 한국은 30년 만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발전시켰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노르웨이는 1위가 아닌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1위는 순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복지에서 1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 인프라 효율성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배우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노르웨이 교통부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고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내년 3월 오슬로 공항에 AI 교통 관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고요.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돕겠다고 썼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노르웨이에 적용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오슬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11월 초라 날씨가 쌀쌀했어요.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거리도 경주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한국이 30년 만에 해냈으니까요. 노르웨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책상 서랍을 열어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첨성대, 대릉원, 불국사, 그리고 경주역 앞 로터리에서 찍은 교통사진도 있었어요.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이걸 보면서 기억하려고요. 편견을 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북유럽이 아시아에서 배우는 공공서비스 혁신. 다음 학기 새로운 강의 계획서였습니다. 47세에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졌지만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이제는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에이펙 사무국에서 보낸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내년 APEC 중국에서 열린다고 다시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에 한 줄 더 추가했어요. 그 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오슬로의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헬레나 교수가 경주에서 보낸 72시간의 여정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20년간의 확신을 내려놓은 순간 그녀는 비로소 더 나은 복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로 돌아가 강단에서 제가 20년간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진짜 복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는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한국은 경주 에이펙을 통해 세금을 넘어선 배려, 시스템을 넘어선 문화를 세계에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확신은 무엇이었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을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